김성환의 시사야.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당은 1인당 30만 원 선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급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대신에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그러니까 소비를 전제로 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에 맞춰서 내수 경제를 살리려면 신용카드 캐시백과 더불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재원 문제 때문일 겁니다. 올해 세수 증가분은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를 나라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정부와 온전히 경제 회복에 써야 한다는 여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가운데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X파일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방역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0명이었는데요. 엿새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를 해도 그때는 399명이었는데 42명이 더 줄어든 숫자여서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이제 분명한 사실로 이제 보이고요. 일주일간 단위로 끊어서 이제 그 각 주마다 이제 확진자 숫자를 좀 추이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전체적인 이제 확진자 숫자가 이 주에 이제 한 주의 기준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의 이 357명이라는 숫자도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이제 줄어든 영향임을 같이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는데요. 이 중에 지역 발생이 317명이었고 이 중에 서울이 또 117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88명, 인천이 7명, 합쳐서 수도권에서만 222명의 확진자가 나온 거고요. 이외 지역에서는 대구에서 16명, 대전 14명, 부산 11명, 전남, 경남에서 각각 10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주말 효과가 일단 있다.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또 숫자가 3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기분은 조금 좋죠, 그래도. 그렇죠. 그거는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후 9시 잠정 지켓이 보면은 조금 하향 추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4명인 걸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게 전날 같은 시간 기준으로 하면 21명이 줄어든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제 300명대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7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비수도권은 30% 아래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 음식점 등의 일상 공간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것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이제 1차 접종, 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5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애초에 목표한 것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규 확진자 발생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확산세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그러한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네.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보다는 다소 이제 완화된 형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이제 8명까지 한 자리에 이제 모일 수 있는데 집계 가지고는 아예 이제 인원 제한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요. 다만 수도권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이게 이 좀 과도기를 둬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6명까지 이제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완충지대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 사례의 최근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힘들게 했던 밤 10시까지의 이제 좀 영업 제한 이것도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게 했고요. 또 유흥시설도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것이 아니면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방역수칙을 어겨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행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축소가 된 거잖아요. 한 단계가. 5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도권의 경우에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2단계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1단계. 1단계는 사실상 모든 제한 규정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수도권의 경우에만 지금 2단계니까 조금 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더해서도 이제 일종의 15일까지는 갑자기 이렇게 좀 완화하는 형태의 이런 방역이 아니라 네. 좀 더 이제 강한 제한을 두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얘기입니다. 예. 일단 7월 15일까지는 6명까지만 일단 사적 그 모임이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다르면 뭐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고 좀 그동안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좀 여러모로 답답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예를 들면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야외의 마스크 의무와 제외 규정 이것을 이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결정을 지자체 수준에서 이제 좀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 2주가 지났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착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으로 제한을 하고 야간 개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지난 19일 밤, 즉 주말 휴일에 어떤 강원도라든지 이런 해수욕장의 상황을 보면은 이미 이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한여름 피서철 이걸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문제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수욕장이라든지 주요 관광지의 경우에는 좀 방역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불필요한 회식과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만약에 회식을 재개하게 되면 이 좀 직장이 몰려 있는 좀 빌딩들이 몰려 있는 이런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좀 그래도 여러모로 좀 사정이 나아진다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직장인들의 회식 때문에 또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손해가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전 국민이 1차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회식이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해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인데요. 이 직장인들도 무조건 이제 회식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좀 꺼려왔던 회식을 다시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환경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회식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예를 들면 이제 술잔 돌리기 같은 그러한 문화라든지 이런 비위생적인 네. 그런 형태는 많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종의 과도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회식을 하더라도 철저히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원칙 속에서 회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도 지금 허용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의 어떤 등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때 등교하는 학생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같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부는 일단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전면 등교가 되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력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는 판단한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에 따라서 2학기부터 거리두기 1, 2단계 즉 하루 평균 확진자 1,000명 아래면 이제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를 위해서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한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고3 학생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방과 후 강사의 경우에는 8월 말까지 접종을 마치고 고3 이외 수험생도 8월 초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과밀 학급 해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이 필요한데 일단 급식 상황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리에 쭉 앉아서 이제 급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m 이상 거리를 둔다든지 한 칸 뛰어 앉는다든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의 경우에는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고 이동식 건물 뭐 예를 들면 모듈 뭐 이런 모듈러 교실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한다든지 네. 이러한 대안을 이제 모색하기로 그렇게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청취자 9900님께서 집에 애들이 2년이나 물놀이를 못했는데 아직 이번 여름도 참아보려고 해요. 저도 아내도 아직 백신을 못 맞아서 안심 못하겠어요. 거리두기 단계가 좀 느슨해지겠지만 적어도 가을까지는 빡빡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이런 또 의견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우리 사회가 큰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뭐 생존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실험해가면서 좀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방역수칙은 좀 지키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직장 차원에서도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백신을 맞긴 했지만 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이버 세상에서 한번 즐겨볼까. 이번 여름은 그렇게 견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참 힘드셨는데 조금 좀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조금씩만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나왔다. 이건 이제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이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진단받고 사망한 30대 남성의 사례에 관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오늘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두통과 구토 이 증상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었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뒤늦게 이제 좀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좀 방역당국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 백신 접종 이후에 4일에서 28일 이내에 이런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다고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종 뒤에 4일에서 28일 이내에 평소에도 작은 충격으로 이제 멍이 든다든지 또 출혈성 반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러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좀 덧붙였고요. 또 그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신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을 때 혹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허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질병관리청 감염병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엄중식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모아진 부분이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청년 비서관으로 이제 인사가 된 건데요. 이 박성민 이 신임 비서관은 아시겠지만 1996년생이고 올해 25살이고 또 대학에 재학 중인 이러한 대학생입니다. 청와대는 이 인사의 배경으로 청년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무비서관의 김한규 변호사, 교육비서관의 이승복 교육부 국장을 각각 이제 발탁을 했는데 이 두 명 중에는 이제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또 언론의 관심이 좀 뜨거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당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데다가 네, 학벌이 이제 서울대, 하버드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엘리트 자원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이러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정무비서관 그리고 아직 대학생인 청년 비서관의 발탁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출됐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언론의 평가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박성민 이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미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또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인선이 된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 탄생 이전부터 좀 꾸준하게 청년 인재를 좀 발굴하고 키우려는 노력 속에서 이제 청와대 비서관까지 이제 인사까지 이어진 측면도 있다. 이걸 좀 같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박성민 비서관이 주목받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의 대응에 대해서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비판을 해서 또 주목을 받은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인재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김한규 이제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제 전문가로서 식견이 높고 1974년생으로 47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라든가 박성민 비서관을 거론하면 47살이라는 나이가 그렇게까지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무비서관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그동안의 역대 사례와 비추어 보면은 이제 젊은 이제 비서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어떤 그러한 신선함을 기하기 위한 이러한 인사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나이가 갑자기 36살로 확 낮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이 47살인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6년생의 청년 비서관 탄생인데 저는 1996년에는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고 네. 그리고 25살이시라고 하는데 전 25살에 이제 청와대나 뭐 여당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사이버 세상에서 이제 있었는데 네, 상당히 뭐 여러모로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세대 교체 바람에 자칫하면은 김민하 평론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별 활약도 못 해보고 네, 이제 9세대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된다는데 하지만 또 이제 역사의 변화를 네, 온몸으로 또 받아들여야겠죠. 어쩔 수가 그렇죠.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좀 여담으로 얘기 나눴지만 이준석 대표 세대 교체 바람하고 사실 무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청와대가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청년 비서관도 지금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무비서관 나이도 대폭 낮춰졌는데 야당하고 얼마나 잘 소통을 할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잘 들어줄지 또 그걸 정책으로 만들지 이런 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청와대의 변화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특임 장관을 제안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영길 대표가 청년 특임 장관을 제안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청년 특임 장관이 되는 거냐 여러모로 이제 분석도 나오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MBN 뉴스에 출연을 해서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이고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기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특임 장관을 이제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것이 잘 될까라는 좀 의구심은 있어서 좀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꼭 어떤 청년 특임 장관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청년 세대가 직접 어떤 직책을 맡고 목소리를 내는 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이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라도 이 청년 세대가 단지 이제 일종의 기성정치의 액세서리처럼만 있다가 성과가 없이 끝나면 이분들도 사실 본인이 이제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구나 이러고 이제 끝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과를 내기에 노력할 건데 이게 본인들의 노력만으로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기성정치에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호응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아마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상견례 자리를 가졌잖아요. 그때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그동안 제1야당은 뭐 제1야당 대표만 따로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청와대하고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러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언급한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청와대에서 국정에 필요한 방향으로 편하게 조정해 달라 이렇게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서 얘기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여야정 협의체가 뭔가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G7 정상회의 등의 어떤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일단 청와대는 의제조율이라든가 민생 현안에 대한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성과가 낼 수 있는 이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게 지급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물밑 조율이 좀 있어야겠다. 그렇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 지난 주말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엑스파일의 존재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윤석열 엑스파일 보셨어요? 저는 주변에 그렇게 절친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비밀리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엑스파일을 저에게 전달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요. 예. 이게 엑스파일이 지금 이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이제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씨가 이제 SNS에 글을 썼기 때문인 거죠.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썼고 그러한 이제 제기된 의혹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수준의 얘기들이다라고 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예를 들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검찰 수사, 재판 이런 데서 다뤄졌던 사안들이 좀 총망라돼 있는 그러한 이제 문서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가령 이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처가 관련 의혹들 뭐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관련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통장 잔고증명서를 땅 매입 과정에서 위조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구체적인 팩트 그리고 공략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는 문서이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떤 결로로 장성철 평론가에게 전달이 된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장 소장하고 저하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제가 장 소장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민주당의 정보가 밝은 쪽 인사를 통해서 받았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럼 조직적으로 이걸 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식 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냐하면은 장 소장이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대표실 비서실 부실장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장성철 평론가 제가 알기로는 신한국당 공채 출신으로 보수 정치에서 상당히 경력이 있고 뿌리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인사가 지금 이거 윤석열 엑스파일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이래서 더 파장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혼동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치 공작이라는 역공을 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거세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인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 엑스파일은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엑스파일에 뭐라는 거에 내용을 진짜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야 된다. 그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인데 그 외에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어떤 공작 이런 연장선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음습한 선거 공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라면서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겨냥을 해서 공작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수진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뭐 공작의 냄새가 난다. 엑스파일이 있으면 지금 즉시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잠재적인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당이 보호 조치에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불똥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장성철 평론가에 대해서 좀 튀는 부분도 있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장성철 씨를 향해서 아군이 맞는 것이냐라면서 어느 편이냐, 네 이걸 왜 글을 올렸느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것에 대해서 공작 정치 개시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인사가 글을 올리는 것서부터 논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들으신 대로 누구 편이냐 얘기하면은 사실은 보수 정치의 분열이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보다는 일단 애초에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자료를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당의 화살을 돌리는 쪽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 얘기 들어보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25일 날 이제 얘기를 한 바에 의하면 이제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고 야당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이 수석 대변인 고영진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평소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던 평론가도 방어하기 힘들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겠느냐 이렇게 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송영길 대표의 책임이라는 것은 해괴한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권이 검증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도 대선에 나오고자 하는 모든 후보는 철저하게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장성철 소장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장 소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이 YTN 인터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 이른바 엑스파일이라는 문건은 윤석열 전 총장 의혹만 담긴 10장짜리 문건하고 이 배우자와 장모 의혹까지 같이 써 있는 3개 분야로 나뉜 문건 그리고 청문회 당시 해명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문건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만 하다가 날이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작성자를 본인은 알 수 없지만 민주당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SNS에 올리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을 시도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전화를 안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려고 한 최고위원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거부를 해서 전달을 못했다.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다 라면서 이른바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도 전달을 하려고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도 덧붙이기도 하던데요. 윤 전 총장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엑스파일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건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윤 전 총장 이번에 엑스파일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이 여론의 무대에 올라서는 상황이 됐고 지난 주말에는 대변인 임명한 지 열흘 만에 대변인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이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날 제가 왜 궁금했냐면 18일 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어쨌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지지를 좀 모으는 확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불과 2시간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태산처럼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직접 접촉하면서 하면서 네. 사실상 대변인이 불신임된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기자들이 구태여 대변인을 취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대변인이 그렇죠. 인터뷰에서 말한 얘기가 네. 본인에 의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대변인은 과연 어떤 질책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직을 유지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상황이 된 건데 일요일 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대변인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이 반영된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윤 전 총장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을 했다고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뭔가 캠프의 모양새를 계속해서 갖춰나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영입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직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재무부 출신이고 이른바 이제 모피아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사인데 지금 서울시의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양해를 부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오케이를 해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이분이 최근에 변양호 전 실장 등과 함께 네. 부회소득세 도입을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책에 이제 공저자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영입을 한 것도 어떤 부회소득세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좀 경제정책의 아젠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이러한 인사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경제 문제와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입장 정리 또 공약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발언을 할지 6월 말 7월 초에는 뭐 정계 이제 진출 선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6말 7초라고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6월 27일이다라고도 얘기한 바 있었는데 아무튼 6월 말에 이제 이번 달 말에 공식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을 두고 지금 당내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각 이제 이 대권 주자들을 지지하는 특히 이낙연, 정세균 두 이제 대권 주자들을 지지하는 이러한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바람에 어제 심야 최고위까지 소집해서 지도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를 했는데 결국 의원총회를 내일 열어가지고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총은 이 경선 일정에 대한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의견 수렴을 하는 차원에서만 이제 이 요구를 이제 받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부가 경선 일정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9명 가운데 이재명, 박용진, 추미애 후보는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주자들은 지금 경선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지금 출당 여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내일 이제 이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제명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지금 이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가령 윤재갑 의원의 경우에 뭐 10평짜리 주말 농장을 기획부동산 권유에 따라서 배우자가 이제 좀 구입한 것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탈당을 권유받은 그런 상황이고 또 당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라면서 좀 선당후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치켜세우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도의 의혹을 받은 인물도 탈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좀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에 어떤 의원이 임명이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됐어요.
뭐 젊은 이동학 최고위원이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참 했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40대이고 재선인 강훈식 의원이 이제 일단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기획단이라고 애초에는 뭐 이렇게 거론이 됐으나 대선 경선기획단으로 이름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공동단장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을 추가로 이제 인선한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소식인데 이 소식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회의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미일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대면 협의를 잇따라 열고 이제 대북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성김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의 경우에는 대화 대결을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미국 역시 주목을 했고 우리도 양쪽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평양으로부터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국의 반응 이런 것에 따라서 과연 이제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되는 이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성김 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김 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좀 답변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최근에 이제 입장을 낸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입장보다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제재 완화라든가 이러한 어떤 선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이것은 아직은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북한이 태도를 결정할 확률이 많다. 뭐 이런 분석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 정책 특별 대표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면담을 해서 앞으로의 이제 남북관계 발전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인도주의 협력 등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거론될 예정이어서 이 결론에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를 언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호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와 대결을 같이 얘기하면서 대결에 특히 뭐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대화가 잘 안 될 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남북이 같이 잘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정부가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일상 회복에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를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300명대 중반인 357명. 지난 3월 23일 이후 90일 만에 최소치가 나오고 지금 오늘 오후 9시 잠정직 캐치 보니까 아마 내일도 300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교수님? 예, 뭐 그렇게 예측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감소세가 완연한데요. 근데 최근 몇 주 동안을 보면은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확진자 수가 적고요. 예. 그리고 화수목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주중 상황을 좀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질병관리청에서 1차 접종자가 20에서 3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확진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빠르면 볼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성급한 겁니까? 아니면은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이번 주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이 7월이 넘어가면서 이 30%를 넘기는 상황이
1, 2주 지나다 보면은 네.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숨진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인과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죠? 일단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알려진 백신을 접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났고, 혈액 검사에서도 이 백신과 관련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특이한 그런 혈액 검사 소견을 보였고, 또 뇌혈관에도 이 영상 검사, MRI 검사를 했을 때 전형적인 그런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것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의한 증상이고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 인과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이 가능한 거죠? 예, 백신을 접종을 한 분들 중에서 4일에서 4주 정도 사이에 보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1차적으로 먼저 의심하고 조기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은 아주 심한 두통이 보통 환자들의 90% 이상 동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을 하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이게 보통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가고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고 조절도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구토를 동반하거나 이 시야, 그러니까 눈이 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더 진행하면 이제 호흡곤란이나 가슴의 통증, 팔다리의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조기에 이 자신의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상 반응이 있다 신고했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두통이 생기고 뭐 시야가 흐려지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 혈소판이 감소했는지를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그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치료가 좀 늦어지고 그러면서 결과가 좀 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사실은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그 발생 건수가 지금 확인된 게 2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한 분은 치료가 잘 됐고 한 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이 통계적인 차이를 두기는 어렵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 제한 연령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30세 미만은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연령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전에 30대 미만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이미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그런 비율과 그리고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이런 심각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의 이득을 비교를 해서 30대 미만 접종을 안 하는 걸로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결과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드는데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이나 또는 이 개편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소속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주요한 결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7월부터 적용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생활방역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방역을 완화시키는 것이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나 내용을 완화시키는 것이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완화된 것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다시 이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다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정부 차원의 규제, 지침에 따른 규제는 이제 완화됐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들은 그러면 방수치를 좀 지키려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것이 정부가 이런 완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하면 사실 국민들이 스스로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방역을 계속 개인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지난 1년 6개월 이상 그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리고 이런 그 유행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수성이 높은 그런 반응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 기대를 거는 편입니다. 근데 당장 좀 있으면은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름 휴가철에 지금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나 이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다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 텐데 좀 방역 대책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 7월 달에 이 방역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 여름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 접촉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20대에서부터 50대 연령들이 이 이동량 그리고 접촉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일부 들어와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전파력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심한 유행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방역수칙 완화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완화된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돼야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유행을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을 50% 이상 하게 되면은 이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 숫자가 0.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최근 상황을 보면 이 재생산 지수가 0.9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0.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0% 이상 접종을 해야 되고 네. 그 상황에서 이 유행 상황에 따라서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한 8월쯤은 돼야 그때쯤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름 휴가철도 좀 지나고 그리고 그 접종률이 적어도 50% 넘어가려면 9월 초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때쯤 방역을 본격적으로 완화를 시킬 때도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 시행하고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그럼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학교 유행 양상을 보면 학교 자체에서 유행이 크게 일어나기보다는 학교 외에서 감염이 된 확진자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10대를 중심으로 한 이 학생 연령층에서는 정말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 인구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망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학기쯤에 이제 성인을 중심으로 한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그런 등교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렇지만 교실 환경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밀도의 문제라든지 환기 문제 그리고 이런 이 책상이나 이런데 이 표면 환경 관리와 관련돼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관리 방법을
도입을 해야지 학교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3 학생들만 백신 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교직원하고. 그럼 네. 고3 학생들 말고 더 연령대를 낮춰서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 중에 파이자 백신이 이제 16세 이상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이자 백신을 이용을 해서 고등학생들을 접종을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접종의 우선순위에서 이 다른 그 연령군에 비해서 우선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사회적 필요성, 그러니까 뭐 수능 입시라는 그런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접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이지 이 학생들에 대한 뭐 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 때문에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고3을 먼저 접종을 하고 이후 백신의 그 공급 상황이나 유행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확산하면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도 한 60% 이상 전파력이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일어나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주에서는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주 위협적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방역을 완화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에 개발한 백신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영국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그 유행 양상을 보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는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는데 방역을 좀 완화하는 조치는 조금 성급한 거 아니냐. 변이 바이러스를 생각해서라도 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인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개하지인 오늘